모든 실력은 n분의 1로 계단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슬럼프가 길게 가다가 딱 요만큼 발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요만큼 왔는데 이렇게 발전할 때가 있고 그런 비약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걸 계속 상기를 해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맷집도 좀 생기고 특히 나는 노숙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 거기지. 재미있게도 상황이 아주 안 좋거나 잃을 게 거의 없을 만큼 바닥인 상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낙관성의 근거가 돼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 여러분, 캠장 이종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야후, 이끼, 미생 내부자들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파인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스토리텔러,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하고는 거의 20년 정도 알고 지낸 대선배이자 좋은 형작가, 작가형이십니다. 윤태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희는 술을 끊으시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던 사이잖아요. 뭐 대부분 인연은 술 친구로 예, 시작을 하죠. 예. 웹툰 후배 작가들 만나면 이제 웹툰 하시는 분들이 스승이 없는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술자리에서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화실 시대 그리고 출판 시대를 전부 다 겪어오신 분이셔서 지금 캠퍼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작가들한테는 이게 항상 궁금한가 봐요. 과연 저 거장은 시작이 어땠을까? 왜 만화였을까? 만화가 처음에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 직업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보통 특활반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미술을 했었는데 미술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만화를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되게 시골이었는데 그 만화 가게가 없었어요. 정식 만화 가게가 없고 동네에 무속인 한 분이 계셨는데 동네에 굴러다니는 만화책들을 모아가지고 그 무속 영업이 너무 안 되시니까 만화방 영업을 하신 거예요. 아, 무속인이신데 만화방을?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만화를 보기 위해선 불상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만화를 봐야 됐던. 굉장히 참신하네요. 네. 그리고 가마솥에 떡볶이를 끓이시고 뭐 이랬던 때였죠. 영험한 곳이네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담임선생님이 교실 뒤에 있는 칠판의 절반을 저한테 내주시고 분필로 만화를 연재하라고. 보통 그 뒤에는 한자 수거나 아니면 영어 수거 같은 거 이제 거기에 절반을 저한테 분필로 만화를 연재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 선생님이 훨씬 더 궁금한데요. 그 멘탈리티가. 이제 만화가가 되고 난 뒤에 만약에 TV는 사랑을 싣고에 내가 나온다면 난 이 선생님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나에게 최초의 지면을 주었던 편집장, 우리 선생님. 그러다가 고2 때 저희 집이 정말 그냥 작살이 나가지고 집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버지는 미대 안 가면 안 되냐,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냐. 미대뿐이 아니라 대학 자체가. 그래서 가장 학비가 싼 대학교가 어디일까? 봤더니 이제 국립대 미술교육과가 그나마 장학금도 많고 학비도 싸고 이래서 거기에 시험을 쳤는데 실기 반영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이제 실기만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때 이제 이 집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잠재되어 있던 만화에 대한 꿈이 확 드러나면서 거의 아버지한테 화풀이 하듯이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 만화 그릴래요. 라고 화풀이 하듯이 이야기를 한 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던 분이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권투 선수 출신의 진짜요? 네, 내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내 상투를 틀어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화 그리러 난 서울 가겠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그 만화 평론가나 만화 이론가와 함께 작가님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초기에 자제분들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보면 초반부에 항상 부친과의 어떤 주인공과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미생을 할 때 김두식 교수님이 저를 인터뷰하러 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왜 작가님 작품에선 아버지가 부재하냐.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난 작품에서 아버지를 계속 죽이고 있었구나. 없애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체 있죠. 아버지가 항상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생도 아버지가 없고 이끼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야후라는 만화는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걸로 시작되고
거의 전 작품에 아버지가 없어요. 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약간 소름 돋았던. 그 당시에 그 아버지께 나 만화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서 딱 어떤 레드카펫과 문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대학 떨어졌을 때 바로 한 게 이제 그 시내에 있는 만화가게 가가지고 만화책을 보다가 만화광장이라는 잡지를 보게 된 거예요. 추억의 잡지네요. 그 만화광장에서 운영하던 만화연구소라는 만화 학원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래 푹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저 만화 그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학원이 딱 7개월 코스인데 학원비가 월 7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학원비하고 내 자취비용만 해결해 주시면 그 이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너무 당돌하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마치 대사를 외웠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만화학원으로 이제 와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니까 서울에 살고 있던 이제 되게 좀 먼 친척 형님이 하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집에 얹혀 살게 한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이게 싫어가지고 노숙을 했죠. 그 얘기가 만화가 되기 위해 노숙했던 경험 이걸로 막 돌았어요. 한동안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숙 안 해도 되죠. 근데 저희 사이에는 그 돌았어요. 야 노숙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돌을 정도로. 그때 이제 만화학원이 강남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강남역 지하 1층에 보면 분수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고 그러다가 그 만화학원이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만화광장이. 그래서 대치동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제 노숙하는 공간도 음마아파트와 그 옆에 청실아파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숙이 돼가지고 음마아파트가 너무 좋았던 게 단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그 아파트 그 라인 입구만 경비를 하시고 단지 전체는 좀 커버를 못 하시죠. 근데 그 아파트 정중앙에 야트막한 언덕이 이렇게 있고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민분이 버린 소파를 누가 갖다 놨나 봐요, 거기에. 완전 땡큐네요. 너무 쾌적한 잠자리를. 너무 푹신한. 이제 그때도 잊을 수 없었던 게 그 노숙할 때 신문지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봐요. 막 깨우는 거예요. 뭐야 하고 일어났더니 이런 데서 자면 죽어요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추워지니까. 추워지니까.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자냐. 그래서 저는 만화하는 사람인데 지금 잘 데가 없어서 그런다 했더니 자기는 클래식 기타 하는 사람인데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음마아파트에 살지만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끼리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포장마차에 데리고 가가지고 신문지 덮고 자던 사람을 깨워서. 그분도 술이 좀 취했어요. 그분도. 이제 파티원이 필요하셨구나 그분도. 그래가지고 그 당시 포장마차의 최고 안주는 불백. 이현세 선생님이 광고하셨던 오비 슈퍼드라이 잔뜩 사주고 했던 기억이. 그래서 이제 TV는 사랑을 싣고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섭외가 안 된다면 이분이다. 찾아야 될 사람은 이분이다. 당시 음마아파트에서 클래식 기타 하시던 분. 이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죽도를 들고 정자 옆에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 무릎을 딱 꿇더니 명상을 좀 한 5분 정도 딱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죽도로 이거를 개인 연습을 몇백 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약간 뭐 이색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묘한 분들이 자꾸 하나씩 모이는데 그걸 보면서 난 병신같이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가 한 새벽 한두 시쯤 됐었는데 공부하다가 졸리니까 나왔을 거잖아요. 잠 깨려고. 야, 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만화학원 원장님께 이제 허영만 선생님 화실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연락처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계속 노숙을 답답하게 하고 있던 차에 나를 따라서 같이 노숙을 하셨던 멤버가 생긴 거예요. 파티원이 생겼어요. 5명 정도가. 그러니까 3명은 음마아파트, 2~3명은 청실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청실아파트에서 자고 있을 때 그 다음날 학원을 갔더니 태호야 내가 허영만 선생님 화실 문화생들을 알아냈다. 드디어 연락처를. 네네.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음마아파트 그 우리의 아지트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몇이 와가지고 혹시 담배 있냐 우리 소주가 있는데 혹시 나누자. 물물 교환하자. 여기까지 들으면 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거든요 지금. 아닙니다. 다들 잘 살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마침 담배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 나 만화 그린다. 우리도 만화 그리는데.
어디에서 만화하시냐? 우리는 허영만 선생님 하신 문화생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내 후배가 지금 허영만 선생님 하신 문화생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지금 연락처를 알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담배과 은박지에다가 써준 거예요. 아파트 동호수하고 전화번호를. 네네. 그리고 이 형님은 이제 거기에서 음마공원에서 자고 아침에 돛대가 남은 그 담배를 기분 좋게 탁 피고 태호한테 이걸 알려줄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다 피운 담배곽은 빈곽은 당연히 버려야죠. 버리고서 학원에 온 거예요. 슬픈 예감이. 동호수는 모르지만 연락처도 모르지만 일단 음아파트라는 건 알았으니까. 지역은 알았다 이제. 음아파트 1동부터 이제 뒤진 거죠. 정말요? 네. 만화하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한 동마다 이렇게 계속 가서 물어본 거죠. 경비 아저씨한테. 여기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여기에 있냐 했는데 6, 7번째 갔을 땐가 경비 아저씨가 31동에 있다고.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그것도 말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그때 이제 워낙 아이들이 허영만 선생님 여기 살아요 하면서 막 물어보고 알려주고 막 이랬던 문화인 거예요. 사인 받으러 가야 된다고. 놀랍게도 그 당시 제가 딱 그때쯤에 봤던 만화 작법서 제일 뒷페이지가 한국에 활동 중인 만화가 선생님들의 집 전화번호부였어요. 그냥 전화번호부라는 책에 그쵸. 다 있지, 거기 맞아.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야, 진짜 한국 굉장했네요, 그때.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의 뭐 사회동포주의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학원에서 7개월 동안 그렸던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자리가 없다. 그렇겠죠. 너무 꽉 차 있었겠죠. 근데 나는 그림쟁이 생각에는 진짜 누가 그림을 잘 그린 애가 내 문화생이 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딴 데 갈까봐 아까워서라도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단칼에 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그리나? 내 그림으로 안 되나 이걸로? 그래서 울면서 이제 그림을 다 찢으면서 난 항상 찢어요, 그림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평가를 받은 그림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울분. 이제 또 이제 열흘 정도 그림을 또 엄청 그렸죠. 다시 갔더니 사실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전날까지 자리가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안 된 건데 나 왔다간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어저께 다시 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줬다. 그래서 또 자리가 없다. 아니 그런 놈도 받아주는데 얼마나 내가 그림 실력이 별로였으면 안 받아줄까 해가지고 또 막 펑펑 울고 그때는 일제 스크린톤까지 서가지고 없는 돈에 레트라 세트 쓰셨나요? 비싼 거 쓰셨네요. 비싼 거를 써가지고 가져갔는데도 오히려 아니 무슨 아마추어가 스크린톤을 써? 라는 평가만 받고 건방지다 이런 느낌인가요? 더 울면서 막 찢으면서 또 막 또 왔죠. 찢었어요? 같이 따라가던 친구는 야 스크린톤 아까워하면서 찢겨진 그림에 남아있던 스크린톤을 살살 떼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가져오고 그 스크린톤 붙어놓으면 찢어지지도 않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됐나 이제 학원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허영만 생화실 경례 아가씨가 태호 씨 그 사람 또 나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됐는데 화실 들어가고 나서 봤더니 그때 허영만 선생님이 불교 신자셔가지고 오는 인연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려봤거나 이러는 게 선생님의 테마에 안 맞았던 거죠. 그냥 그 화실의 정책상, 방침상, 철학상 먼저 온 사람 받는다 이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네네네. 그것도 모르고 어먼 그림만 내 그림만 다 찍고 괜히 찢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3번 쫓겨날 뻔했어요. 왜죠? 그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노숙을 하다가 방바닥이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너글너글하게 벌어지면서 녹았군요. 맨날 한기가 올라오는 밖에서 자다가 아파트에 오니까 선배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나 혼자 뻗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3번째는 너 마지막이야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런 규율과 규칙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반칙인 게 만화가들 중에 유일하게 아침형 인간이셨어요. 그 당시에 보통 만화가 선생님들은 오후 2, 3시에 일어나시고 아침 7시 정도에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선생님은 5시, 6시에 출근하시니까 진짜 아침형이셨죠.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못 일어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화실에 들어가가지고 2년 조금 넘기고 있다가 나왔죠. 나오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유명 작가라 그러면 문학생들한테 그림을 다 맡기고 선생님은 유명세를 즐기며 맨날 뭐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럴 것 같았는데 허영만 선생님은 스토리도 직접 쓰고 모든 데생을 다 하시고 이 화실에 있으면 만화에서의 핵심인 데생을 못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손수하시니까. 네. 아하. 근데 나는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훌륭한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만화를 그리러 온 게 아니니까 얼마나 내가 어려운 과정으로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들어갔는지는 또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께 조르고 졸라서 좋은 학생의 화실로 옮겨갔죠. 그날 이사 나오던 날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아침에 선생님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이삿짐 탁 싸가지고 나오려고 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더 일찍 오셔가지고 야 태우야 그러시더니 선생님이 라면을 안 드시거든요. 라면 하나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녀가지고 그때 문 연 슈퍼 찾아가지고 안성타면 하나를 사와서 선생님 또 돈도 안 주셨어요. 아, 여기서 되게 킬링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뭔가 설정에 빠지셨는지 돈도 안 주시고 계란 하나하고 안성타면 하나를 사와서 끓여가지고 선생님 드리고 이제 저는 옆방에서 이제 잠깐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 다 드시더니 가서 잘해라 하시고 이제 자리를 비켜주신. 뭔가 나름대로의 화실 스텝에 대한 굿바이 인사였군요, 그게. 거스름 돈 요구하진 않으셨죠, 선생님이? 아, 기억도 못 하시는. 예.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현재 우리가 윤태호 작가님의 이야기들의 수많은 캐릭터와 스토리들, 에피소드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당시 얘기까지, 이 경험담까지는 데생, 그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작가님에게는 스토리라는 개념이 좀 멀리 있는 개념이었나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작가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책을 열심히 읽었죠. 근데 책을 열심히만 읽으면 좋은 독자가 되지 좋은 작가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93년도 25살 때 어거지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인쇄가 돼서 나온 내 만화를 보고서 너무 창피했어요. 인쇄가 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3자가 돼서 보게 되는 거. 그 좋은 카메라로 화보처럼 날 찍어주면 내 얼굴이 진짜 못생겨 보이거든요. 진짜 그 경험을 해서 알아요. 데뷔작은 그런 특징이 있죠. 내 첫 데뷔작 1화가 나왔을 때 월간 점프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죠. 이제 서점에 가서 딱 그 책을 사가지고 내 자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첫 장부터 모든 글을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내 만화가 짜잔 하고 등장할 거니까 그렇죠. 뭔가 세레모니 하듯이 모든 작품을 다 보는데 우리 잡지 사면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한두 개만 보고 버린단 말이에요, 잡지를. 나도 역시 그랬는데 첫 장부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생전 처음으로 다 읽어보니까 우리 대부분 그런 거 있지 않나? 아마추어들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을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들 대부분 할 거예요. 수많은 전공생들이 아직도 1학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 3학년, 4학년 되면 좀 겸손해지지만 1학년 때는 아니 얘도 연재하는데 이거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 시시하게 봤던 그 작가들의 작품이 각 잡고 읽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네. 이러면서 살짝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면서 뭐지 하는 이 불안감이 그리고 그림들이 너무 그려져야 될 것만 알차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내 만화의 첫 속표지 도비라라고 하는 속표지가 딱 나오는데 얼굴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내가 그 자취방에서 나 이 정도 그려. 끝내주지. 죽이지. 이런 쓸데없는 느낌들이 곳곳에 다 박혀있는 이 속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넘기는데 허한 대사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강력하게 허하게 만드는 풍부한 그림들과 전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지잘났다고 막 떠들고 있는 이 그림들, 이 컷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작가냐 하는 마음이 그냥 그 순간에 확 들어가지고 그랬군요. 연재를 하는 게 상이 아니라 지옥이구나라는 걸 그때 확고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4개월 연재하는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생 연재했던 당시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만화를 이제 시작한 사람이든 20년 그린 사람이든 1화가 딱 올라가는 순간 똑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네? 라는 느낌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첫 경험이 있더군요. 게임이 시작되면 알죠.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그때. 그 얘기를 지금도 저는 저희 전공생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은 다시 돌아갔어요. 문화생 들어가서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네네. 내가 생활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세 14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식비 한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호프집은 가야 되니까 가야죠. 동네 호프집 외상값 10만 원 정도 해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만 돈을 벌면 유지는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정도 일을 하고 화실에서 이제 실장 역할을 했어요. 이제 월말 되면 그 출판사에 가서 쇼핑백에 현금으로 돈 받아오고 그걸 세 가지고 이제 월급날 사람들 돈 봉투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주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내가 면접 다 보고 쓰고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으로 살면서, 그때 이제 최인호 선생님 시나리오 전집이 유일하게 나왔던 시나리오 책이었을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 시나리오 전집 안에서도 내가 봤던 영화 그 시나리오를 필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모래시계라는 송진아 드라마 작가의 너무 좋아했는데 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 하이텔 들어가가지고 그 대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대본도 필사를 하고. 이 얘기도 웹툰 작가들 사이에 엄청 돌았어요. 야, 공부하려면 필사해야 된대. 노숙해야 근데- 되고 필사해야 돼. 이게 두 개가 노숙했어? 너 필사했어? 아, 그러면 아직 힘들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필사도 엄청 돌았어요. 저는 그때 그걸 왜 했냐면, 나는 평생을 그림만 그려왔기 때문에 내가 스토리에 대한 각성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게을렀던 나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림은 어쨌거나 이렇게 그리는 건데, 동원되는 단위가 달라서 필사 계속 1시간, 2시간 하면 이 아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프죠. 예. 여기가. 이걸 인내해야 돼. 너는 음마파트에서 새벽에 죽도 들고 나왔던 그 학생처럼. 그 학생처럼 나도 나만의 어떤 우물을 파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벌을 줬던. 그때의 윤태호라는 사람의 그 감정이나 정서의 성분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이렇게 분노,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 중에 제일 컸던 게 뭐였어요? 나에 대한 분노. 분노가 좀 많았다. 네, 그러니까 평생을 그림만 그려왔고 그림에 대해서는 뭐 양보할 생각이 없고 한 붙어보자 하면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작가가 되고자 했던 내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으로 한쪽만 발달된, 그러니까 이건 작가라고 할 수가 없는, 이거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에 대한 분노, 이게 제일 컸죠. 그러니까 불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 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잘 되지? 그러려면 스토리를 잘 쓰지 않고서는 이 바닥에서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와, 근데 난 아무튼 잘 될 거야 부분이 좀 놀랍네요. 지금의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이 참 어려워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야든지 오래 하다 보면 비약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점프할 갑자기. 때. 네. 모든 실력은 n분의 1로 계단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슬럼프가 길게 가다가 딱 요만큼 발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요만큼 왔는데 이렇게 발전할 때가 있고, 이렇게 비약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 비약을 할 때 나의 어떤 태도랄지, 아니면 그 비약 직전에 있었던 나의 어떤 노력이랄든지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에 강점이 있고 어떻구나라고 나에 대한 견적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비약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걸 계속 상기를 해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맷집도 좀 생기고, 특히 나는 노숙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 거기지. 근데 거긴 내가 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이 별로 없고, 거기에서 다시 그럼 출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에 대한 맷집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은 없었어요. 생활이랄지 뭐 이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주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한 3, 40만 원 있으면 나는 살아 라는 지점이 있었어가지고. 예. 재미있게도 상황이 아주 안 좋거나 잃을 게 거의 없을 만큼 바닥인 상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낙관성의 근거가 돼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부터 했던 게, 지금도 그 노트가 집에 있는데, 딸도 이제 작가 지망생이라서 그 노트를 보여줬더니 아빠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듯하셨겠어요? 너무 고맙죠. 다행히 네. 그림처럼 찢진 않으셨네요, 이거는. 아, 요거 놔뒀네요. 그거는 너무 아까운. 왜냐면 너무 그 필사로 그때 타이핑을 못하고 필사로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손글씨로 시나리오를 하나를 쓰고 이걸 장르를 바꿔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쓰고 또 쓰고, 그게 고스란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를 학대하듯이 시나리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필사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좀 맞았나요? 아, 저한테는 충분히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제가 약간 낯선 단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어나 이런 거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았군요. 그쵸, 언어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만 했더라도 또는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읽게 되는 책이나 이런 거에서 무심히 지나가는 문장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아, 나는 너무 무지하구나, 무식하구나. 이런 각성 있는 상태에서 뭔가 책을 읽거나 필사를 하게 되면 쏙쏙 들어오는 이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이 속도가 꽤 엄청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책을 한번 읽으면 남한테 빌려주기가 되게 창피했던 게 너무 기본적인 단어나 이런 거에도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되게 창피해서 못 줄 정도로. 저는 작업실에 놀러 가서 그렇게 메모하면서 봤던 책들을 몇 개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빼곡하거든요. 같은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빼곡한 메모들이 있던 책들이었는데 필사한 것도 봤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만든 만화의 이야기가 변해가는 과정을 느끼셨어요? 혼자 자는 남편이라고 네네네. 다시 문화생 들어가고 나서 재데뷔를 할 때 만든 원고였는데 그때 마침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잡지에서 후배 작가 있으면 누구 한 명 좀 소개시켜달라라고 하니까 문화생 출신 중에 마지막 세대로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저를 추천을 해서 데뷔하기 1년 전에 그 편집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편집장님께 제가 1년만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 공부 중이니 1년만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그분이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보통은 넙죽 받는 거죠. 아이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해가지고 넙죽 받는 건데 전 그때 이제 그냥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1년 뒤에 연락을 드렸죠. 이 한 회분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아직 그때 약속이 유효한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유효하다 해가지고 이 1화 원고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으니까 이걸로 하자 라고 해서 12월자에 연재가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출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웹툰의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강풀 형님이 전화했다면서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나 후배 작가들이 연락을 해줬는데 그때 출판 만화 작가들이 웹툰으로 못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료라서. 보는 사람이 무료이고 그 다음에 원고료도 너무 적었고 해당 고료가 거의 20만 원 뭐 이럴 때였으니까. 저희는 월당 고료가 20만 원. 아 정말? 더 적었어요. 그 많이 쳐준 거예요. 선배라고. 우리는 한 달에 20, 25였는데. 아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출판에서 이제 야후가 나왔을 때고 이제는 윤태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단단하게 알려지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의 출판 만화 잡지 시장은 너무나 힘든 때였고 웹툰이 열렸잖아요. 그때 풍경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제 뭐 김수용 작가가 힙합으로 100만 부 넘기고 막 이럴 때였는데 이게 확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소리바다나 이런 음원 사이트들 P2P라고 하나요? 저작권이 무시당하던 시절 사이트들이죠. 토렌트 뭐. 오늘 힙합 만화책이 나오면 그날 새벽에 스캔본이 쫙 풀리는 거죠. 이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나오면서 제가 연재하던 성인 만화, 19금 만화들이 매대가 아예 달라진 19금 코너에서만 팔 수 있게 불투명 비닐로 쌓여져야 됐고 이래서 19금 만화는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망했죠. 출판 만화가. 사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95년 때 정점을 찍고 그 뒤로 5년에 걸쳐서 천천히 죽어갔던 한국 만화 시장을 아실 텐데 이제 그러고 2001, 2, 3, 4년도에 온라인에서 조금씩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출판 쪽에 계시던 형 누나들, 작가님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했어요? 웹툰이 만화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다 들었다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기가 너무 싫은 거지. 김풍이나 뭐 이런 작가들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다 친합니다. 저희 다 친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저들이 만화가 같지도 않은 저들이 가져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분노에 차는 거죠. 그리고 그 약간 몇 년 지나면 이제 허영만 선생님이 트라우마 곽백수 작가님이나 이제 이말년 작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이제 혼란의 아노미에 빠지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 저희는 이유 없이 우리가 보고 자랐던 선배 우리가 존경하는 작가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출산당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김동완 선생님이 만화가협회 회장을 할 때 야심찬 기획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다음 웹툰 담당자 김원 씨와 네이버 웹툰 담당자 김종구 씨를 데려다가 만화가협회가 있던 애니메이션 센터 강당에서
말하자면 청문회 같은 걸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화를 공짜로 풀고 왜 이렇게 하냐. 그랬는데 그때 김종구 씨가 준비해 왔던 게 PPT를 뒤에 딱 띄운 거예요. 네. 무대 뒤에다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 있는 출판 만화 출신의 레전드 황미나 선생님부터 다른 선생님들이 나 지금 너무 만족한다. 네이버 웹툰 난 지지하고 이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웹툰도 고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은 그 웹툰 플랫폼 담당자들을 갈아버린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이게 끝날 때에는 모두가 다 이분들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잘 부탁해 뭐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이끼가 첫 웹툰 작품이었나요? 그 전에 파란닷컴에서 웹툰을 적응해 본다라는 시도로 했던 게 이제 촛부대 작전. 느껴보셨던 웹툰은 뭐가 달랐어요? 일단 출판 만화, 잡지 만화 작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의 잡지 만화의 인기 순위는 독자 엽서에 의존을 하는데 독자 앙케이트라고 했죠. 네, 독자 앙케이트 답변이 오는 게 잡지 한 호당 10장도 안 와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잡지사에 건의했던 게 여성지 같은 거 보면 우표를 안 붙이더라도 잡지사에서 뒤에 계산을 우리가 할 테니 이걸로 해달라. 아니 앙케이트가 중요하다며 여기서 나오는 독자 순위가 중요하다며 고려를 주는 근거가 여기래매. 근데 왜 안 해? 결국에는 앙케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안목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독자한테 평가받고 싶다라는 게 강했는데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댓글이었나요? 댓글이죠. 독자가 평가하는구나 여기는. 이게 너무나 좋은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웹툰 플랫폼이라는 곳 자체가 브로시오구나. 이게 연재가 종료된 작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잡지에 연재를 해서 일정 양이 있으면 단행본으로 묶잖아요. 근데 이게 만화가게나 서점에 비치가 될 때 1, 2주 지나면 빼버려요. 맞아요. 안 팔리면. 그러니까 내 작품의 생명력이 3개월을 못 넘어가요. 그리고 연재가 종료되면 그 작품은 구할 수가 없는 작품이 돼버리는. 만약에 드라마 PD나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어떤 작품이 있을까, 어떤 작품을 드라마나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만화방에 가면 지명도가 있는 작가들 작품 외에는 거기에 빛이 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웹툰은 보니까 다 있어 거기. 그러니까 브로셔 역할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 작가의 옛날 작품도 같이 볼 수가 있고 완전 아카이빙이 되어 있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댓글의 수, 그리고 댓글을 쭉 읽어보면 댓글의 질, 이게 순위 싸움하는 댓글인지 아니면 이 작품에 대해서 호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좋은 댓글인지 아니면 비판만 하는 댓글인지. 그 다음에 별점, 조회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한지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잡지사에 만화를 할 때는 출판사에서 네 작품 2,000부 나갔어. 그러면 2,000부인 줄 알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이것만으로도 진짜 나만 잘하면 되는 세계에 왔구나. 라는 게 제일 좋았죠. 사실은 많은 웹툰 작가님들은 이 댓글이라는 게 감사한 반응임과 동시에 고객 컴플레인 게시판이 자기 작품 바로 아래 붙어 있다는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접근하는 방식과 그동안 경험했던 창작 환경에 따라서는 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네요. 컴플레인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만화방에 가서 어떤 만화를 읽고 있는데 옆에서 내 만화를 읽고 있는 사람이 뭐야 이거 이러고 욕할 때 그 이유와 이런 걸 모르면 내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댓글을 보면 이런 지적을 편집자나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독자들한테 직접 받는다는 건 작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다르게 보이는 게 있네요. 연대기처럼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 이후는 많은 분들이 캠퍼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끼를 시작으로 해서 내부자들, 인천산육작전, 그리고 미생, 그리고 파인까지 전부 다 홈런을 쳤던 스토리들의 연속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갑자기 창작을 하는 작동 원리나 창작을 할 때 작가님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공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기도 해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태호 작가님이 이것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좀 궁금해요. 제가 믿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평소의 습성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뭐가 됐던 올라온다. 곡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쨌건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책이 됐건 좀 많이 읽으려고 하죠. 많이 보고 많이 읽으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거는 좀 반복해서 보려고 하고 특히 파고 같은 파고. 작품은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보고 그러면 그 정도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작품 자체가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나 이런 게 싹 잡히면서 가령 파인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누구나 우리 세대는 다 알고 있었던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침몰돼 있다. 이게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구상이 되는 거죠. 범죄자 격의 무법자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저한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건 각 잡고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약속 장소에 가다가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간 보는 거. 네, 그렇죠. 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 하면서 쭉 보죠. 네, 하면서 표정을 다 스캔을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그래?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를 그 중에 내가 좀 유심히 보고자 하는 사람이 그거 되게 형 그림체랑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어떤 특정한 인물상이나 캐릭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미생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라고 했을 때 워낙에 바둑을 좋아하고 그 전에 이제 유명하지 않은 프로바둑 기사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내기 바둑꾼이 되는 이야기를 옛날에 기획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프로조차도 못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둑 기사분들은 5살, 4살 이때 이미 바둑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전체는 바둑일 거잖아요.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독법의 툴 자체가 바둑일 거라서 그게 무너진 사람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한국기원 취재를 가면 프로바둑 기사님들이 훈련하는 또는 연습하는 공간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해요. 거기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프로바둑 기사 그러면 저는 이제 조은현, 서봉수 이런 분들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앉아 계실 걸로 생각하고 딱 갔더니 정말 10대 너무너무 어린 소년들이 프로바둑 기사가 돼가지고 빼곡하게 거기에서 하루 종일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끼지도 못한 사람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이제 가상의 제가 생각하는 바둑을 뒀던 사람으로서의 장그래라는 유무형의 사람이 제 머릿속에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미생이 처음 연재가 됐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어떤 한 순간에 바둑판의 형국이 딱 시작할 때 나오면 그게 그 다음 수가 한 회가 됐던 거죠. 몇 수 하면서 딱 나오면 댓글에서 어떤 한 분께서 이때 그 수가 이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로 풀어주신 분이 계신데 기보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둑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작가와 합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독자 한 명이 한 거잖아요. 전혀 합의가 안 됐고 그냥 그분도 댓글에서 노신 거죠. 즐겁게. 그러니까 근데 그 해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요 내용하고 되게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제가 그 기보와 바둑 구단들이 둔 기보를 내용과 섞으려면 내가 구단이 돼야 돼요. 그 수에 대한 해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9급인데 구단이 아니라 9급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쓸 뿐이죠. 근데 바둑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은유가 너무나 풍부한 매체. 삶에 대한 은유잖아요. 네네. 그분이 지금 나오는 에피소드와 지금의 이 한 수를 엮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근데 댓글에서 그분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시즌2에서는 중단을 하셨는데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댓글에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건데 지금 댓글 스토리텔링 되고 있는 건데 왜 잘난 척하고 난리야 막 이러고 작가님은 생각도 안 하는 걸 아니 어떤 댓글은 내가 생각하나? 마음껏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아깝다. 시즌3를 하게 되면 누구나 오셔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기보에 대한 댓글을 마음껏 다시라 즐기시라 라고 아예 공지를 하고 들어가려고. 네, 그때 그 댓글에서 기보 해설해 주신 분 너무나 잘 읽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꼭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즌1 때 기보 해설 하셨던 분은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단행본에 넣으려고 그분께 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출판사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버럭 하시면서 어떻게 구단들의 이 대국을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의뢰를 하느냐. 당신이 바둑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냐 막
혼이 난 거예요. 그것도 그분도 이렇게 화내실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죠. 나는 그냥 우리끼리 한 세상 즐겁게 했으니 네. 아이, 참. 담아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아이, 참.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아예 정통하게 의뢰를 하자 해가지고 박치문 선생님이라고 예, 이분께 아예 의뢰를 했죠. 또 등단했던 작가이시기도 하니까 문장력이 뭐 어마어마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면 야, 윤태호 작가는 바둑도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굳이 그건 제가 수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럼요. 그런 것도 고스란히 그냥 제 몫으로 맛있게 예. 또 작가들은 그런 거 드시면서 가면 되죠. 그렇죠. 네네. 이거 궁금합니다. 윤태호 작가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공통점이 혹시 있으세요? 전 기본적으로 우물을 많이 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물을 팠다. 예. 이렇게 인생을 시간 순으로 쭉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파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난 스토리에 대한 각성이 없었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 썼고 난 스토리에 대해서 잘 쓰기 위해서 피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난 이게 내 우물을 판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끼에서 나왔던 류에국의 모델이 됐던 것도 작가들이 대부분 소스 사냥꾼이 돼가지고 어디든지 막 다니잖아요. 맞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를. 네네. 저도 그때 DC 인사이드 사건 사고 게시판 사사계. 예, 엄청 다녔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연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어떤 일에 대해서. 네네. 진짜 재미있게 그걸 봤는데 이걸 보다 보면 그 사건의 진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일관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한 일관성과 그걸 풀어가는 방식들, 선택을 한 방식들을 보면 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실제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에서는 튕겨져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날 싫어하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뉘앙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난 이야기 쓸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이끼라는 작품이 시작이 된 거죠. 예. 흥미로운 이야기의 공통점이자 윤태호 작가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캐릭터의 공통점이기도 하네요. 저는 스스로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내 캐릭터를 신비롭게, 멋지게, 미스테리한 인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저는 반대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독자들 중에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가 감정을 붙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이 사람이 느끼는 앞으로의 사건들에서 내가 감정이 같이 올라타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파인도 보면 원작도 드라마도 이 도입부에서 삼촌과 이 희동이의 관계성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일단 다 보여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윤태호의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쌈마이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너무나 많이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범죄 행위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인솔된 숙달 과정이라는 용어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용어가 희동이의 독백에서 나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희동이에 대해서 넌 왜 범죄자인 니네 삼촌을 따라다니게 됐어?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용어 하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인솔된 숙달 과정. 네. 이게 만약에 80년대나 70년대 창작물이었으면 인솔된 숙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2회 분량, 3회 분량의 회차가 필요했을 텐데 필요했겠죠. 지금은 독자들 수준이 이 정도는 알아먹는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댓글에서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댓글에서 약간 낯선 용어나 이런 것들은 풀이가 다 끝난 거다 라고 이걸 이제 미생할 때 그 댓글에 대한 어떤 이제 믿음 이런 게 생긴 거죠. 알고 계셨을지 궁금한데 타인에서 주로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면 주로 뭘 먹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먹는 장면을 좋아해요. 우라사 나오키 작가도 그랬고 그 작가님 것도 그렇고 약간 정보가 많이 들어간다. 여기 좀 대화가 길어진다 그러면 일단 뭘 먹는 장면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구나. 윤태호 작가님이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좀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은 정색을 하고 주머니에 손 꽂고 서로 마주보고 서가지고 대화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네요. 식사를 하거나
화투를 치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이럴 때 빚어지지 뭐 각 잡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그 용건이 너무나 분명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얹혀지는 게 대부분이 거니까 나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누가 댓글에 윤태호 작가는 항상 캐릭터가 나올 때 메모를 하는 캐릭터를 항상 집어넣더라. 류혜국도 그렇고 네. 삼촌도 그렇고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맞네 엄청 쓰시잖아요. 제가 필기나 어떤 메모하는 거에 약간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누적된 경험치가 많죠. 이 사람을 보여줄 툴이 많다 보니까 주로 그런 캐릭터를 좀 넣는 편인 거고 관석이 같은 경우에 이걸 약간만 비틀어보자 해가지고 그 메모가 어쩌다 보니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것도 넣으니까 아까 인솔된 숙달 가정 같이 삼촌을 또 만들어내는 표현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꼬리를 물고 나온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사실 원작자에게 직접 듣기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저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리고 부분입니다. 그 살다 보면 어디를 가건 꼭 씻는 사람들 있잖아요. 꼼꼼하게 어디를 가건 캠핑 가고 이랬으면 안 씻고 자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굳이 사람들 다 잘 때 일어나 가지고 빤스 벗고 맨몸으로 빤스 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집어넣었죠. 캐릭터를 관석이한테. 인상 깊었던 인물의 어떤 부분들을 잘 수납하고 다니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물을 만들 때 내 안에 수납되어 있는 인간상 중에서 뭐 레고 블록처럼 그리고 그게 가장 안 어울리는 상황에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면 이 사람을 보여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맞네요. 예. 저는 이제 세이더라 불러요. 세이더. 세함 레이더. 이 사람 좀 세한데? 라고 촉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작가님 만화에 나온 장면들 보면 이분은 세이더가 진짜 발달하신 것 같다. 누군가가 좀 세한 행동을 하면 다 수납하고 계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필드에서 연재를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주로 듣게 되는 얘기들이 아무래도 현재 트렌드는 뭐다. 마치 회빙완 때처럼 요즘에는 뭐 학원 액션물이 잘 된다 하더라 뭐 일진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윤태호 작가님은 직업 작가로서 이런 종류의 유행, 트렌드 이런 개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웹툰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내 독자들과 앞으로 같이 늙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잡지 만화를 할 때에는 그때 이제 소년 만화, 20대, 10대의 만화가 주류였으니까 작가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대단한 핸디캡이에요. 점점 그 주 독자층과 멀어지니까. 독자를 놔두고 우리만 지나치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만화를 읽어내는 독자들이 연령대가 높아졌죠. 같이 나이 먹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같이 일본 만화 수입 막 됐을 때 그때 흥미로운 만화들을 봤던 수혜받은 세대가 여전히 아직도 만화를 즐기고 있다라고 느껴서 나 이분들하고 같이 늙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10대나 20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난 메이저한 장르가 10대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내 나이 또래 혹은 40대, 50대, 길게 보면 30대 이때까지도 내가 흥미로워하는 작품은 이들도 역시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재를 하는 작가는 문화 소비가 잘 안 돼요. 바쁘니까요. 정신이 없으니까 잘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탐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고서 인터뷰한 것 중에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 많은 작가들이 거기서 명치를 잡았죠. 진짜 너무 너무 아팠죠. 부끄럽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시대에 이 흥미로운 책을 앞으로 고전이 될 책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그 시대에 즐기지 못하고 나는 왜 한참 지나서 모두의 관심이 사라지고 난 뒤에 뒤늦게 나는 이걸 보면서 혼자 흥분하고 앉았나 이런 거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제 습성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를 보면 부러운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종범 작가가 이야기를 할 때 종횡무진하게 자기가 과거에 즐겼던 많은 매체들에서 따온 용어들이 있잖아요. 저는 문화생 때부터 화실에 당구 만화를 하면 당구 열풍이 불고 타짜를 하면 모든 화실 사람들이 월급 몰아주기로 화토를 쳐요.
난 이러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취미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취미가 없어요. 이게 한때 또 스타크래프트가 만화가들을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휩쓸었었죠. 난 그때 20대 때 30대 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이 작가들이 스타크래프트의 저 뻘밭에서 방치되어 있는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허영만 선생님이 화투도 잘 치시고 다 잘하시잖아요. 바둑도 한 3, 4급 돼요. 3, 4급이면 진짜 상당히 잘 두시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죠. 당구도 거의 300점대 치시고 와우. 볼링도 잘하시고 야, 뭐... 골프는 거의 그러니까 골프 엄청 잘 치시잖아요. 골프 엄청 잘 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굉장하시잖아요. 그 문화생 때 선생님이 이제 월말에 잃어주려고 일부러 제자들 모아서 화투를 한번 치신 적이 있어요. 잃어주려고. 근데 역시나 다 따세요. 선생님. 그래서 한 선배는 그때 조은학 선생님 화실로 옮겨간 선배였는데 어쩌다 놀러 와가지고 화투판에 있었는데 다 잃은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음아파트에서 그 용산까지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좀 뭐 개평 좀 주시지. 아니 좀.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는 이 형이 안 받는 거죠. 이쯤 되면 허영만 선생님 롤 티어도 궁금합니다. 지금 데뷔하신 지가 이제 30년 남짓 됐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사이에 훈련됐거나 체화된 작업 루틴이나 반복되는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69년생이니까 이제 57세 됐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그동안 내 엔진은 이제 다 된 것 같다. 이제 불수 원샷으로는 안 되는 시점에 왔다. 완벽히 통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책상은 어느 자리를 가든지 내가 정전이 돼도 손 뻗으면 그 물건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끔 세팅을 해놓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없앴어요. 그 습관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끌어오는 방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지금 보성군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보성군에서 한옥을 한 채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아니 보성군에서 한옥을 지원해 줬으면 한옥에서 열심히 작업하면 되잖아. 근데 자꾸 기어 나와서 카페를 간단 말이에요. 운전해가지고 몇십 분씩 가가지고 그 좋은 한옥을 두고서도 옛날에는 카페에 가서 뭔가 작업을 한다라는 게 카페 사장님이 자꾸 밟히고 걱정되고 이랬다면 지금은 일부러라도 거기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자리를 많이 뜨려고 노력하고 옛날에는 사람을 가려서 좀 만났다면 지금은 누구라도 만나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싫어하지도 말자. 지금 갖고 있는 엔진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규정할 거고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엔진은 어떤 거가 필요할까 이렇게 계속 요즘 찾고 있고 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종류의 루틴을 만드는 시기다 정도로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형처럼 오래 그리면 좀 수월하나요? 그때 형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통의 총량은 똑같아. 결과물이 나아지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용어 자체를 기억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태도는 내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 즐기면서 해 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히덕거리면서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건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두했을 때 방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 책상 앞에 항상 또 있는 것 중에 헷갈리거든 집중해라. 네가 지금 잘 안 나오고 헷갈려 하는 건 집중을 그만큼 못해서인 거다. 그러니까 어쨌건 몰두했을 땐 답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항상 마감이 코앞이었을 때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잖아요. 결국 그때 예상치 못했던 대사가 쓰여지고 예상치 못했던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다 나의 평소에 내가 뭘 즐기고 어떤 생각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집중을 해야 나의 심연에 가라앉았던 어떤 게 딱 채널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면 이미 내 안에 답이 있는데도 그 근처에 못 가니까 몰두를 해야 그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몰두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한 작품 두 작품을 해 나가면서 우리도 성장을 할 거니까 결국 작품이 나를 곧 반영을 할 거고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작품이 해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때 해주신 얘기가 꽤나 긴 어떤 한 기간에 저에게 좀 도움이 됐던 얘기여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술자리에서 하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내가 중요한 왜 얘기였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거의 뭐 카메라 뒤쪽에 PD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만한 얘기들을 다 쏟아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앞으로 뭘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인이 잘 되고 있어서 시리즈가 잘 되고 있어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감독님이랑 뭐 비슷한 뉘앙스의 고민은 하고 있고 네. 미생 시즌 3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군요. 평행우주 같이 네. 장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직종을 갖는 것으로 지금 취재 작업 중이고 콘티가 2화까지 나왔고 가장 기대되는 근황이긴 합니다. 전 미생 시즌 2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 시즌 3가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새로운 포맷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캠퍼분들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끼를 이제 영화가 나왔지만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시 원작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예, 시나리오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렙니다. 저 파고 영화 말고 파고 드라마에 대한 느낌처럼 지금 이끼 영화 별개의 이끼 드라마가 지금 현재 또 수퇴 중이기 때문에 제 목표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 긴 얘기를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향후에 발표될 작품, 이야기들도 캠퍼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모닥불 주변에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대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